네, 정치와 경제의 제대로 된 만남을 희망하면서 만든 코너입니다. 정경유착인데요. 그 주인공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첫 번째 시간 괜찮으셨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랐죠?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가볼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그 4.7 보궐선거 이후에 그 최장수 총리, 경제부총리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홍남기 예. 부총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평가와 더불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체설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최장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부총리로? 그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보통 한 600일 정도 평균적으로 재임을 해왔는데요. 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 12월 달에 그 장관을 취임했는데 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한 846일 계산해 보니까 예. 상당히 좀 오래 한 셈이고 예. 김동연 장관이 한 550일 정도 했거든요. 그거보다 한 300일 정도 더 재직한 셈이니까 예. 상당히 오래 재직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예. 꽤 오래 지금 그 경제부총리직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부총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시 29회인데요. 예.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고요. 주요 커리어는 이제 예산실 업무를 주로 했어요. 예산실. 예산 기준과정을 거쳤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 기준과장이 예산실 내에서 아주 핵심 보직은 또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은 그 예산실에 있을 때 아주 좋은 자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공직을 맡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네. 좋은 자리를 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 만성형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쓰신 분들이 좀 써보고 되게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참여정부 때 네. 이제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에서 정책보좌관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에도 다시 청와대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했거든요. 더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바꾸면서 네. 사실은 편을 조금 나눴는데 네. 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이어서 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실장 이게 장관 자리거든요. 네네. 그걸로 그렇죠. 갔다가 예. 그 김동연 장관 이어서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이어졌으니까 예. 여러 정부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요직을 다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바로 그건데 그러면 정치색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실력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실력이 좋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평가가 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장관을 이제 그 올해 한 다음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평가, 나쁜 평가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취임할 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이낙연 총리 시절인데 그 이낙연 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 실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가 김동연 장관 후임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게요. 예, 그 특히 이제 그 김동연 장관이 그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여러 가지로 또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사람으로서 청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취임할 때 보면은 경제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고 이후에 이제 그 김상조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가지 뭐 의견에서 사소한 그 불일치는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손발을 잘 맞췄다. 그렇죠. 불협화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공직에서는 생존이 실력이거든요. 예, 그 장관을 오래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임명권자의 통치 이념을 잘 실현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책 조정도 청와대와 잘 했다. 그 특별하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알려진 거는 굉장히 꼼꼼하다는 평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강하고 세심하고 하나씩 다 챙기고 이제 그런 업무 스타일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눈에 띈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는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는 관계는 별로였던 것 같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청거를 했다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때
대놓고 이낙연 총리가 뭐라고 했다는 것도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 그 긍정적인 측면을 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데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평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양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점을 꼽는다면 어떤 건가요? 그 이제 또 장점이 바로 또 단점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꼼꼼하고 잘 챙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래 단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정책 결정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 세세한 걸 챙기게 되면은 큰 결정, 큰 그림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 장관님이 주사 행정하시는 거 아니냐. 주사라고 하는 건 이제 한 6급 정도의 공무원 직급인데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챙기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보여줘야 될 뭐 비전 제시라든가 아니 부처 간의 정책 조정,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큰 그림 그리는데 약간 약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은 사실은 요 부총리로서 역할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건 이제 사실은 정책을 하지 않아도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우리 홍남기 부총리한테는 많이 보이지가 않았다.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제 그 선이 별로 굵지를 못했다. 또 시장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신뢰를 받은 것은 또 아닌 것 같다. 막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홍남기표 정책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드라이브 걸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잘 하고 있었던 반면에 홍남기 장관이 자기 정책으로서 했던 것들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눈에 딱 띄는 정책들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작년에 코로나 국면에서 그래도 어려운 시절에 경제 운영을 조금 무난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좋은 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 둘러싸고도 이제 논란이 참 많았던 게 국간직을 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럴 때 좀 통곡에 그러니까 재정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큰 그림과 관련된 얘기인데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그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사실은 국간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문구 이런 것이 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큰 상황을 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이거를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 특히 이제 여당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많이 받아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사소한 다툼들이 좀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 모시고 좀 다시 한번 좀 굵직하게 한번 좀 평가해 보는 시간을 좀 따로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그 보선 이후로 예고되어 있는 어떤 그 개각 여기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포함되는지 이 문제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교체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교수님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그 김상조 그 정책실장하고 손발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의도치 않게 지금 그 김상조 실장이 지금 그 경질을 당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을 지금 사실 메우면서 그 기재부 관료들이 청와대로 지금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호순 경제수석이 경제실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 안일환 2차관이 이제 경제수석을 들어갔고요. 그렇죠. 다 기재부죠. 그 아래에는 이제 이영일 기재부 차관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마치 진공 상태를 기재부 관료들이 지금 메우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금 기재부 출신이라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예산실 라인입니까? 전부는 아닌데 그 강한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실 라인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기재부에서 예산실이라는 게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일종 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고요. 그보다 더 센 게 사실은 예산실이죠. 각 부처 예산을 쥐락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세금을 올릴 거야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깎죠. 근데 누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예산을 깎는다.
이게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예. 이게 평생 이렇게 훈련돼 있으면은 그립감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못한 얘기는 뭐 어떨 때는 얼르기도 했다가 혼내기도 했다가 이거를 이제 평생 해왔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진보 정부가 이제 특이하게 예산실 출신들을 중용해 왔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참여정부 때도 그땐 기획예산처라고 있었고 기획예산처라고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특정 이름을 좀 거명해서는 그런데 하여간 뭐 변양균 장관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 청와대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산처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음 그 기획정부 장관도 사실은 예산실 라인 중에서 만약 공무원이 된다고 치면은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번 정부의 초대 예산실장이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업형에도 자주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 라인을 중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립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해에 그 공무원들을 사실은 레임덕을 좀 막아가면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을 잘 지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나요? 그렇죠. 그 예산실 공무원들이 그걸 굉장히 잘하죠, 사실은. 예, 말 안 들으면 깎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그걸 무서워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라인들을 중용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진보 정부에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이라는 게 결국 그것도 밥그릇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조직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 조직국하고 더 이제 필요한 건 예산실 라인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말 이번에 교체가 되는지 교체가 된다면 또 그 후임도 또 예산실 출신 이것도 좀 지켜봐야 관전평입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명지대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